요 케이스는 어쨌든 기망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그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계약 체결시킨 그런 경우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분양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고 중 한 사람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고는 당연히 이제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할 테고요. 그 문제는 이제 분양회사 직원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우리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 분양회사 어떤 직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은 포섭이 돼요. 그러니까 지인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인을 소개해가지고 뭔가를 그 저기 분양을 받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게 되면 그 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회사를 편드는 대신에 지인을 편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 그 사람 말이 이제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분양자 편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의뢰인분 상황이 이 사안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 인정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 장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약에 증인으로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그 같이 결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그 이렇게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의뢰인하고 지금 가까운 사람이 분양 담당자라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냥 굉장히 그 어떤 적극적인 증언을 해주지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분양회사 직원들은 분양회사 편을 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대출 뭐 40% 중도금 대출 40% 가능합니다라고 이게 문자 보내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거다. 이 사람이 뭐 신용이 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무슨 저축은행인데 예를 들면 그 저축은행에서 알려주는 그런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소개한 것일 뿐이지 내가 뭐 주 사람을 속이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조건으로 대출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증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증언이 있다면 이런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죠?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회사 상대로 계약금 돌려줘라고 하는 소송을 할 때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장은 했지만 나중에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를. 뭐 방판법상 뭐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분양하는 사람은 해주질 않죠. 그 사람들이 뭐 이게 이런 분양 계약이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 자체를 사실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설명 안 해주고 수분양자들도 뒤늦게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철회 자체의 어떤 시간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바로 이제 뭐 통고서 보내가지고 통고서 보내서 처리하겠다라고 통고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말씀하신 그 대출에 관해서 내가 속았다. 담당자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건 기망이나 착오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거하고 방판법 문제하고 방판법상 철회 그 두 가지를 이제 걸고 통고서를 빨리 보내면 되겠네요. 이제 입증이 문제죠. 나머지는 논리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화 내역이라는 게 이제 그 증거로서 가치가 아주 높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화는 녹음이란 건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부분에는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부분을 자르고 뒷부분만 낸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통화 내역은 상당히 좀 증거력으로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판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증거가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논리적으로 그 뭐 기망이나 차고엔 취소 또 아까 방파법상 철회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돈 돌려달라는 뭐 저기 법적인 절차는 밟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게 좀 복잡해요. 분쟁이. 왜냐면은 이제 승소 판결 받아도 과연 집행할 재산이 있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걸 뭐랄까 우리는 일단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6천만 원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승소 가능해요라고 해서 수임을 하는데 급급하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수임하고 싶어가지고 그 수임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면은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소 판결이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돼요.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는 판결을 받는 거고요. 승소 판결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은 승소 판결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신탁이 엮인 물건들은 그 집행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돈은 이제 신탁회사 상대로 뭔가 재판을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토지 등기부 떼보시면 딱 나타나는데요. 토지 등기부를 떼보시면은 거기에 신탁 원부란 게 있어요. 신탁 등기가 돼 있고 그 신탁 원부를 떼보면은 거기 이제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우선 수익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출한 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그 시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몇백억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해서 나온 뭔가 결과물들에 대한 돈을 배분을 할 때 그쪽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맨 후순위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물건의 근저당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근저당을 잡아놓고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까처럼 많은 고난이 있지만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 소송을 잘 안 받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승소 판결 받아봐야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돈 들여 소송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변호사들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은 그 두 번째 문제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승소 판결 받으면 돈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쉽게 이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좀 사건 한번 맡겨주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요. 뒷문제가 어렵다는 부분을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의뢰인이 원하는 건 실제 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 돌려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판결도 녹록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집행도 녹록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제가 맡기가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런 부분을 그 중심을 잡고 다른 변호사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